오상열의 10억 목돈 마련 절대법칙 5단계에 대한 과정을 썸머리로 요약하는 과정이고요. 사실은 본 과정을 안 들어도 뭐 이 시간만 잘 들으시면 큰 얼개는 잡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구체적인 행동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세부적인 강의 내용은 아무래도 본 과정이 낫겠죠. 예, 그리고 실제 이제 강의 시작하면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 과정이 5단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1단계는 100만 원 만들기, 2단계는 비상예비 자금 만들기, 3단계는 신용대출 상환하기, 4단계 10억 목돈 만들기, 5단계 경제적인 자유 누리기. 이렇게 KWY님 화면 바로 가리시는데 어쨌든 목소리 잘 들리는지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5단계까지인데 제가 이제 과정을 벌써 5주차에서 지금 2단계를 하고 다다음 주 3월 23일부터 이제 그 3기 과정, 3월 과정을 운영하는데 오늘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100만 원도 있고 비상금도 있고 신용대출도 없으니까 4단계 10억 목돈 마련하는 단계로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홍보 영상을 제가 잘못 만들었는데 비상예비 자금이 없기 때문에 4단계로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1단계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돈 관리 기초 이론을 배우는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1단계부터 들으시는 게 좋겠다.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1단계부터 들으실 수 있죠.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4단계부터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5단계 과정에 어떤 짜임새로 들어가 있는지를 아주 이 썸머리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니까 도움이 아마 되실 거고요. 이 귀중한 토요일 날 하실 것도 많고 뭐 아이들이랑 외부 뭐 이렇게 외출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이 귀한 시간에 들어오셔서 또 워낙 뭐 유튜버도 많고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오상열의 이 10억 목돈 마련 절대 법칙 들어오신 만큼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 한 분 들어오셨다가 지금 잠깐 나갔는데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2시니까요. 제가 지금 계속 들어오시네요.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KWY님 잘 들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뭐라고 할까? 내용이 좋았다라든가 느낀 점이 있으시면 사정없이 댓글을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는 아니지만 유튜브처럼 보고 여러분과 같이 좀 대화를 하면서 진행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전 시간에 하면서 비디오에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아이 컨택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 혼자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계속 원맨쇼를 하니까.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조금 천천히 해야 되겠다 라는 다짐을 밥 먹으면서 했는데 역시나 저 혼자 하다 보니까 말을 막 하게 되네요. 그리고 강의 도중에 좋은 점이 있거나 좀 감동적이었거나 내용이 좀 신박했다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시간이 2시 3분 넘어가니까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2시 몇 시죠? 3시 30분 전후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의 열과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좀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성의 표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고요. 오늘 들으시고 저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이 공개 특강 자체도 중요한데
내일 다다음 주에 시작하는 본 과정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실제로 행동에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강의안을 링크를 해서 지금부터 본 강의를 편안하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네,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책을 쓰고 있는데 조금 강의가 많아서 책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고민이 뭐냐면 나중에 한번 유튜브나 댓글로 한번 책 제목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저는 부의 절대 법칙, 이것도 되게 좋은데 10억 목돈 마련으로 갔잖아요. 근데 출판사에서는 요즘에 부가 뜨니까 부라는 말을 꼭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의 절대 법칙. 근데 절대 법칙이라는 건 저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절대라는 말은 100년 전에도 통하고 100년 후에도 통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앱솔루트라는 말은 되게 좋아하는데, 또 법칙, 원칙, 기준, 이런 거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원리잖아요, 원리. 그래서 절대라는 말도 좋아하고 법칙이라는 말도 좋아합니다. 뭐 원칙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 법칙과 원칙에는 나름의 순서가 있잖아요. 영어로는 in order, 제대로 하는 거죠. 그게 1단계부터 5단계. 우리가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가도 1단계 사다리 밟고 2단계로 올라가야지, 건너뛰다가 넘어지면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항상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1단계, 2단계,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부의 절대법칙 5단계라는 가제를 가지고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제가 책이 나오면 선물로 드릴 테니까, 물론 이제 제가 선정되는 분에게 선물로 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지금 예, 우리나라는 5분 코리안 타임이 있어서 5분 있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4분, 오전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조금 있으면 점점점 더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안녕하세요, 이 정도 인사말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우리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썸머리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으로 가는데요. 제가 아이패드 펜슬이 마무리되는 대로 좀 강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1단계부터 5단계인데요. 1단계는 두 가지로 갑니다. 보통 마인드셋 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 전략, 목표, 이렇게 들어갑니다. 유펀치님 유튜브 팬 됐군요.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가 이렇게 사람을 혹하게 하는 유튜브는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딸 가르치려고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지금 45,000명대까지 가고 있는데, 인기 편승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금융 재테크 지식의 향상을 위해서, 적어도 금융기관들에 휘둘리지 않는 똑똑한 일반인들이 되기 위해서 그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의 팬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잘 속지 않고 올바른 금융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지영님, 지영님 들어오셨고요. 성님 반갑습니다. 갤럭시 탭 S3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네, 성님 시간상 다 듣지 못하지만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듣는 데까지 최대한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들어가는데 두 가지입니다. 각 단계마다 첫 번째 마인드세트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 전략, 목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의 마인드 세팅을 먼저 얘기할게요. 왜 마인드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투자나 저축이나 돈 버는 것은 전부 마인드입니다. 여러분이 힘드세요? 마음이 힘든 겁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전문가에게 너무나 많이 의지하고 남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돈을 제대로 저축하지 못하고 날리는 경우가 많고요. 전문가라고 믿었는데 그게 사기꾼인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투자는 심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백신이 나와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이든이 2조의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또 풀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경기가 갑자기 또 우리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재테크는 두 가지, 심리와 행동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1단계에서 뭘 공부하냐면요. 왜 돈을 벌어야 될까를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지 돈을 모으고 불리고 굴리고 지키죠. 예. 그래서 모든 돈 관리, 재테크의 첫 번째는 돈을 버는 겁니다. 그죠? make money예요. make money.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요? 일을 해서 돈을 벌죠. 라고 하시면 약간 좀 1차원적인 거고요.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 돈을 번다는 얘기는 결국 사람이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돈을 버는 건 두 가지가 있죠.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 사업소득,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근로소득. 하지만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일을 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뭐냐면 예금과 채권에 돈을 넣어놓고 펀드에 돈을 넣어놓고 그 채권에서 이자가 나오고 예금에서 이자가 나오고 펀드에서 이자가 나오는 이 돈이 돈을 버는 이자 소득이 있죠. 또 하나 요즘 주식 어린이들 미국 주식 ETF에 많이 투자해서 배당을 노리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를 통해서 월배당, 분기배당, 연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 소득이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돈을 버는 소득이 우리는 금융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데 꼭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KWY님처럼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 근데 돈만 돈을 버느냐? 또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예요? 꼬마 빌딩 30억짜리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임대료 나오면 월세 가지고도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돈을 버는 거는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 돈들을 오로지 내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생각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분들이 잘 못하시는 게 뭐냐면 돈을 벌 줄만 알아요. 돈을 벌기만 해요. 돈을 진짜 많이 벌었는데 그 많은 돈들은 어디 갔을까? 잘 몰라. 왜냐? 돈을 모으고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돈 관리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거는 사실 거의 철학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그래서 왜 돈을 벌어야 될까? 그러면 먼저 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왜 돈을 벌어야 될까요? 뭐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죠? 금융소득으로 돈을 벌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뭐 연금소득, 기타소득,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왜 돈을 벌지를 못할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왜 돈을 못 벌지? 그러면 여기서 직장 생활에서 땡땡이 치니까 돈을 못 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릴 수는 없고, 또 사업을 잘 못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영역은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영역, 왜 돈을 벌지 못하는가? 뭘로? 이자와 배당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는 돈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돈 공부를 하기 위한 기초 이론을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뭐 72 법칙, 100 마이너스 나이 법칙, 그다음 마이너스 50 플러스 100 법칙, 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자산을 만들어 레버리지 법칙, 그다음에 정액분할 투자 기법, 그다음 부자지수 등등 돈에 대한 기초 이론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기초 이론을 1단계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지만 유튜브 10분, 15분짜리를 갖다가 아주 축약해서 핵심적인 영역을 얘기하고 이 본 과정에 들어가면 이그젬플,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좀 쉽게 도모하고 듣다가 궁금하면 또 바로바로 질문도 하니까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돼? 이런 게 있겠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돼?
어떻게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될까요? 돈을 버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최초로 우리가 1단계의 목표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을 만들자예요. 100만 원을 만들자. 자, 100만 원. 생각해 보면 어려운 것도 같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헤이 100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도토리가 상수리 나무가 됩니다. 도토리 요만한 거 있죠? 요만한 도토리가 참나무 한 50m, 60m까지 올라가는 참나무가 되는데 그 시작은 100만 원이라는 초기 종잣돈, 이 자본금으로부터 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00만 원을 만들면서 신용카드를 쓰면 될까요? 안 되겠죠. 100만 원을 모으는데 마이너스 대출을 더 쓰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 100만 원이라는 안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원칙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본 단계에서 재테크 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그라운드 룰이죠. 원칙이죠. 원칙. 첫 번째,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돈과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헌장입니다. 모든 문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면서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십니다.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자. 남과 비교하지 말자. 정말 제대로 한번 돈 모아보기로 했고 해서 지금 택시 탈 거, 버스 탈 거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벤츠를 타고 딱 지나가면 또 쟤는 저렇게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지? 이러면서 남과 비교를 하는 순간 수많은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치를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참나라고 합니다. 참나, 진짜 나인데 이 에고라는 나가 나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이 비교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트레스 덩어리가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래서 시중에 유튜버들이 많은 분들이 부어의 추월차선,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었는데 추월을 하면은요 좀 더 남보다 빨리 갈 수는 있는데요, 빨리 가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빨리 가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잘못 추월하게 되면 추돌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독일 같은 데 아우토반에는요 사실은 거의 추월하는 차가 없고요, 자기 정규 속도로 120, 150으로 달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정말 비상사태가 아니면 추월하는 것은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 추월을 하더라도 깜빡이 넣고 여유 있게 추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만드는데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신용카드 쓰는 거, 마이너스 대출 쓰는 거, 사회초년생이 돈 없이 차 사는 거, 이런 거 하고, 그다음 전문가 재테크원장, 전문가에 의지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지 마라. 어제의 행동을 후회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후회를 하게 되면요, 주식 투자할 때 내가 어제 잘못된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많이 손해를 입으면 본전 욕구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심리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거의 철학자가 됩니다. 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이라는 거 우습게 보지 마시고 100만 원을 모으면서 뭐를 동시에 하셔야 되냐면 신용카드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의지하지 않는 속성, 그 다음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마이너스 대출 최대로 없애는 거, 이런 모든 마인드를 정리하면서 100만 원을 빨리 만드는 거. 심사임당 20장이면 됩니다. 심사임당 5만 원짜리 20장을 별도에, 이건 가능하면 증권사 CMA에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요 4단계 들어갈 때요 모의 투자를 할 거거든요. 이 100만 원으로. 그래서 신용대출 갚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비상자금 만들고 신용대출 갚을 때까지는 포트폴리오 짜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비상예비자금 만들고 오로지 신용대출 갚는 거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한 거죠. 재테크에서는. 그리고 나서 신용대출이 작은 거부터 큰 거,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신용대출이 있다면 학자금 대출 500만 원, 예를 들어 마이너스 대출 1000만 원, 그 다음에 뭐 신용대출 2000만 원이 있으면 작은 대출부터 갚아나갑니다. 이거를 워렌 버핏 선생님은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했어요. 눈덩이 효과. 작은 눈을 굴려서 큰 거를 만들고 큰 거를 굴려서 더 큰 눈을 만들고. 여러분 투자는 뭡니까? 싼 거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가 아니고요, 비싼 걸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진정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싼 그 주식들만 사다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대로 가는 거. 그래서 신용대출 상황까지는 집중해서 가시고요. 4단계 10억 목돈 만드는 포트폴리오는 그때부터 이제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단계 100만 원을 목표로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지 못하는지, 돈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공부를 제대로 하자. 자, 그럼 1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세 가지죠. 일단은 쓰는 돈을 줄여야 돼요. 예. 100만 원 버는데 120만 원 쓰면요. 절대 부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버는데 1100만 원을 쓰면요. 부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버는 돈보다 더 적게. 이거를 제로 베이스 예산이라고 그래요. 제로 베이스 예산.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수입 1000만 원에서 지출을 빼면 0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지출이 어디로 나가는지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 내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플러스, 어떨 때는 마이너스.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내 돈이 내가 돈의 소유주인데 내가 오너인데 내 돈에 내 노예인 돈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으로서 가치가 주인이 아니죠. 오너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지 마음대로 그냥 명품 사고 대출 쓰고 휴가 가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라면 주인답게 돈에다가 명령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 하는 게 비용 절감, 두 번째 투잡, 쓰리잡, 포잡, 뭐 어쨌든 N잡이라고 하죠. 돈을 더 벌어야 돼요. 그래서 100만 원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하는 거는 최악의 방법은 그래도 100만 원이 안 만들어진다. 비상예비 자금이 안 만들어진다. 신용대출이 안 갚아진다. 그러면 집에 있는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제일 돈이 되는 건 자동차죠. 자동차가 돈이 제일 되고 그 다음에 중고책은 알라딘에 가서 팔고 그 다음 웬만한 거는 당근마켓에 팔고 돈을 팝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100만 원 만들 때까지. 언제까지? 비상예비자금 만들 때까지. 물건을 팔고 더 일하고 비용을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단계 100만 원을 만듭니다. 자,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의 목표는 비상예비자금입니다. 비상예비자금은 뭐냐면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예비자금을 준비하는 건데요. 일본에 지금 지진이 올 것 같죠. 화산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 일본에는 기본적으로 이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일주일치 식량, 비상 식량을 이렇게 세팅해서 팔아요. 물론 이제 주문해도 오고요. 왜냐하면 워낙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주일 식량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이 올지 몰라요. 개인도 비상자금이 있어야 되고요. 사업체도 비상자금이 있어야 돼요. 제 그 2월 달 우리 그 10억 목돈 마련 과정에 부산 학원 원장님이 한 분 들어오셨었는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이 6명의 월급을 주면서 너무 많은 빚을 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비상예비자금 얘기할 때 선생님 그 가정에도 비상예비자금이 있어야 되지만 사업에도 비상예비자금이 있어야 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비상사태는 뭐냐면요. 여러분 마른 하늘에 이 돌기둥이 오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무런 예고가 없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오는 이런 게 비상사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상사태가 뭐예요? 실직될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잘 나가던 여행업계, 항공업계가 어려워지잖아요. 비상사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뭐 병원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암에 걸려서 또 뭐 병치레를 한다든지 이런 게 비상사태인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이게 비상예비자금입니다. 그래서 2단계의 목표는 비상예비자금인데 방법은 좀 이따 또 말씀드리고요. 마인드 세팅은 이제 1단계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 make money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는 시작했어요.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이자소득이든 배당소득이든 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모아야 되겠죠. save money. 돈을 벌었으면 돈을 모아야 됩니다. 돈을 번다는 거는 금융 오행 사주 팔자 사주 명리학의 오행으로 보면 수의 기운입니다. 수의군. 물의 기운이에요. 물이라는 건 생명을 만드는 건데 물이 졸졸졸 흘러가서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가 쭉쭉쭉 자라는 것처럼 돈을 번다는 것은
돈이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나오는 소득으로 뭐를 해야 돼요? 나무에 물을 뿌리듯이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돈을 모아야 되느냐? 그거 먼저 얘기해 보죠. 왜 돈을 모아야 될까요? Why? 왜 돈을 모아야 돼? 왜 save money 해야 돼? 돈을 모아라 모아라 돈이 모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돈을 모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는 돈을 벌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뭐죠? 아까 얘기했죠? 질병이나 사고나 코로나나 나이가 들어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돈을 벌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안 좋은 표현으로 내일 제가 내일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사지 뭐가 마비가 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저는 돈을 강의를 못 하잖아요. 그죠? 강의를 못 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돼요? 생활비는 계속 써야 되고 돈은 못 벌고 파산이 되는 거예요. 뱅크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최악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 오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봄날이었는데 갑자기 추운 겨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미리미리.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방주사를 제대로 맞고 나면 남은 인생이 되게 아름답고 세상이 해피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준비하고 있으니까 전문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로 돈을 모으고 불려서 현금 흐름을 만들 거니까.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예, 돈을 벌지를 못할 때를 대비해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은퇴라고 하죠. 은퇴. 예, 은퇴가 꼭 나이 들어서 하는 게 은퇴가 아닙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할 때를 은퇴라고 하고요. 영어에서는 retire라고 그래요. retire. 그러니까 re는 다시, tire를 갈아 끼는 거예요. 우리가 F1 경주 있죠? 자동차 경주. 자동차 경주를 하다 보면 굉장히 고속력으로 달리기 때문에 이 타이어 마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타이어를 갈아 끼는데 우리가 인생의 전반전, 후반전이 있다면 한 50대, 60대 후반전에 대비해서 retire, 돈을 갈아 끼는 거죠. 이제 좀 쉬고 좀 여유 있는 삶으로 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느냐? 첫 번째 돈을 모은다는 거는 저축입니다. 저축. 쉽죠? 은행에 돈을 또박또박 50만 원, 100만 원씩 쌓아 나가는 거예요. 저축이라는 개념은 나무의 기운입니다. 나무가 밑으로 땅속으로 들어가는 건 뿌리가 있지만 나무는 뿌리를 기반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 아래로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대출은 저축이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자, 그럼 돈을 어디다 저축해야 될까요? 예금 적금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예금 적금은 어디다 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은행에 가서 하시겠죠. 그 은행은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데 돈을 모으는 지혜는 제2금융권에 가야 됩니다. 제1금융권은 시내에 있지만 제2금융권은 동네 뒷골목에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뭐 이런 데죠. 왜 이런 데가 중요하냐? 금리가 조금 더 높을 수 있고요. 자체적인 기금으로 보호하면서 저율과세 상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출자금, 예탁금, 비과세 종합저축 이런 상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3천만 원, 5천만 원 비과세, 저율과세 상품을 활용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제1금융권으로 하는 거죠. 또 하나 제2금융권에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고 오프라인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상품을 비교하다 보면 예적금 들어가면 온라인이 무려 2%, 3% 높은 데도 있어요. 말도 안 되게도 높아요. 지금 페퍼저축은행 같은 데 조회해보면 우대금리까지 하면 5.6% 주는 데도 있어요. 적금금리가.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의 온라인을 활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을 모으는 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돈을 모으지 못할까요? 왜 돈을 모으지 못할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쓰니까 그런 거죠. 돈을 모으지를 못하는 거는 모이기 전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제저축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강제저축을 한다고 해서 강제로 저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식적인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굉장히 우아한 표현이에요. 의식적인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400만 원, 500만 원이 내 월급으로 들어오면 너 100만 원은 생활비 통장으로 가라. 너 100만 원은 노후연금으로 가라. 100만 원은 보험으로 가라. 100만 원은 대출 원리금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의 주인이니까, 오너니까. 그죠? 지니한테 알라딘에서 지니가
이렇게 알라딘 램프를 하면 쭉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지니가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뭐 3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명령하는 거죠. 뭐 마치 그런 것처럼 의식적인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 예산 수립입니다. 예산 수립. 우리나라에는 예산을 수립하는 예산이란 말은 있지만 얼마만큼 내가 저축을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투자를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잠깐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 자, 예산 수립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 때 오전 과정에서 이걸 얘기를 안 하니까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듯해서 예산 수립은요. 우리나라에 이 예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수입이 있으면 지출의 항목을 간단하게 5가지로만 구분합니다. 생활비, 교육비, 공과금, 뭐 거주비 다 합쳐 생활비로 통칩니다. 그 다음에 저축 투자, 이거는 월 현금 흐름입니다. 캐시플로우. 저축 투자로 나누고요. 3번째는 언젠가는 우리는 늙죠. 그래서 노후 자금을 위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을 들어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야 됩니다. 위험을 보험사에 전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대출을 받죠.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대출 원리금.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잉여자금이 나올 수가 있죠.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입의 합과 지출의 합은 같아야 된다. 이걸 제로 베이스 예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인 가족의 기준은 생활비 20%고요. 저축 투자 50%고 노후자금 10%, 보험 10%, 대출원리금 10% 이렇게 예산을 정합니다.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고혈압이 80에 120, 120에 80이어야 넘어가면 고혈압, 아래 가면 저혈압 이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기준대로 꼭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과학에서 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이대로 하면 좋은데, 제가 지금까지 상담하고 도와드린 분들을 보면 부자치고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표대로 안 하는 분이 거의 없다. 요렇게 가다가 돈을 더 벌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돈을 더 쓴다? 생활비를? 그게 아니라 그걸 다 저축투자로 옮기더라. 그러니까 미혼에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분들의 생활비는 20%고요. 더 중요한 거 저축투자가 몇 프로예요? 지금 자기 급여가 만약 뭐 200만 원이다. 그러면 50%를 저축투자한다.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2인은 어떻게 돼요? 1인 중에서도 엄마 아빠랑 안 살고 혼자 자취하는 사람은 2인으로 들어갑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2인입니다. 예. 2인은 생활비 30%고요. 저축투자는 입이 늘어났으니까 10% 줍니다. 그리고 노후하고 보험하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 3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쉽게 가죠. 3인은 40%고요. 저축은 10% 줄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4인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하고 아들 딸이 있는 집 여기 30%고요. 40%, 10, 10, 10. 5인은 어떻게 될까요? 예, 20%고요. 아니죠. 여기가 50%죠. 50%. 50%고 여기는 60%고 여기는 10% 이렇게 되겠죠. 5인 이상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예산을 잡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1인 가족이다. 그러면 200만 원이면은 2인은 40만 원이 예산이고요. 그러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그럴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40만 원 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이드라인. 하지만 부자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 예. 그럼 나는 어떻게 40만 원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도저히 안 되면 예를 들어 보험에서 5%로 빼고 대출원리금이 없으면 대출원리금이 생활비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내부에서. 그래서 여러분만의 예산을 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준,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저축은 얼마입니까? 100만 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저축 투자는 내 소득의 반이 가야 된다. 목돈을 만들 때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목돈을 만들 때까지. 노후는 무조건 자기 소득의 10%, 보험도 10%, 대출원리금도 10%.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조절한다. 이거를 예산, 버짓이라고 합니다. 예산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돈의
명령을 내리는 거고, 돈에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돈이 들어와 있다가 어떻게 해요? 내 급여 통장에 들어와 있다가 멍하게 있다가 마케팅 업자들이 연봉 10억 받는 그 뇌 심리학을 연구한 마케팅 업자들이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송으로, 모바일로, TV로, 신문에서 막 유혹합니다. 그러면 안 쓰는 건데 하면서 그냥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돈을 모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업자들이, 은행 대출업자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기 전에 빨리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 이게 2단계입니다. 예. 3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2단계의 마인드 세팅과 2단계의 100만 원 비상예비장까지 만들어졌으면 이제 모든 힘을 다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신용대출 상환하는 거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신용대출이 없어요. 그럼 4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 40대 중반, 네, 그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면 나도 모르게 신용대출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회사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100% 마이너스 대출을 만들었을 거예요.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순간 내 신용대출 잔고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대출이 안 좋은 이유는 뭘까요? 대출을 빌리면 우리는 이자를 갚게 됩니다. 근데 이자를 못 갚은 걸 뭐라 그러냐면 연체 이자라고 하고, 연체 이자는 복리로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7위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 1단계 동공부에서 하는 건데, 7위 법칙이라는 게 돈을 만드는, 이자가 원금이 돼서 이자를 낳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시간이 돈을 만드는 개념인데, 복리 이자가 어디에도 적용이 되느냐? 연체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빌렸는데 연체 이자를 못 갚죠? 그러면 한 6개월 만에 원금보다 더 많아지는 게 이자입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일본의 사채업자들의 불문율이 뭐냐면 원금을 갚지 못하게 해라, 이겁니다. 예. 왜냐? 이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회사 중에서 채권을 발행하는데요, 영구채라는 걸 발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건데, 이 영구채라는 건 뭐냐면 회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내가 영원히 이자를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영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좋은 회사일까요? 안 좋은 회사일까요? 뭐 안 좋다기보다는 조금 힘들다,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회사의 주식은 안 사는 게 좋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신용대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3단계 마인드 세팅 들어갑니다. 왜 돈을 불려야 될까? 돈을 모았어요. 이제 돈을 불려야 돼. 그렇죠. 당연하죠. 네. 돈을 모아서 불려야 돼요. 왜 불려야 될까요, 여러분? 돈을 왜 불려야 될까? 불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유는 저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금리. 금리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응답하라 1988에서 성동일 씨가 최 기사 있었죠. 최택이라는 기사가 5천만 원을 땄죠. 1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삼성전자에 묻어도, 은마 아파트에 묻어도, 은행에다가 예금으로 넣어도, 그랬더니 성동일 씨가 한일은행 다녔잖아요. 그래서 우리은행에 예금을 넣어놓으면 이자를 조금 주는데 15% 준다 이랬어요. 15%. 근데 지금 이자가 얼마냐면 우대금리까지 15%, 1.5%, 10분의 1로 떨어졌죠. 돈을 불려야 되는 이유는 이 금리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1억을 넣어놓고 한 10년 뒤에 1억을 찾으려고 했는데 1억은 1억대로 찾았는데 짜장면이 1억짜리가 2억이 된 거예요. 내가 1억 찾아가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고 하는데 짜장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짜장면 못 먹어. 그래서 다시 은행에 넣어놓고 또 10년을 기다렸어요. 또 못 먹죠. 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2020년 소비자 물가는 1%였고요. 금리도 1%였습니다. 1 빼기 1은 마이너스 0, 제로죠, 제로. 실질 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을 불리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돈을 불려야 될까? 이게 바로 저축 다음에 일어나는 투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투자입니다. 인베스트먼트예요. 돈을 불리는 거. 투자는 금융자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데 3단계에서는 투자, 금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투자를 얘기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투자는요, 위험과 수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을 우리는 투자라고 얘기하고요.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만 생각하는 거는 투기라고 얘기하는 speculation. 또 하나는 사기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제안을 받으셨을 때 금융회사가 됐든 누구한테 사업 제안을 받든 위험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위험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완벽한 상품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예. 본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1시간 반 안에 이 모든 것을 썸머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본 과정에 들어오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투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투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주식, 그죠? 채권, 그리고 주식과 채권을 묶어놓은 펀드, 그리고 펀드를 다발로 묶어가지고 주식으로 만들어 놓은 ETF, 상장지수 펀드,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실물자산,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오르고 내리는 거에 배팅하는 파생 상품, 뭐 독일 국채 DLS 사태라든지 사모펀드 같이 이렇게 약간의 위험한 파생 상품 등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투자의 파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파도. 여러분, 파도의 흐름을 어디로 얼만큼 흐를지, 얼만큼 파도가 높이 뛸지 낮게 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파도를 움직이는 건 뭐죠? 바람입니다. 바람. 그래서 관상이란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관상쟁이 송강호 씨가 광해군의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왕이 될 상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실제 어떻게 됐죠? 광해군이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광해군한테 쫓겨서 죽을 뻔하다가 마지막 영화 엔딩 장면에서 송강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광해군의 얼굴만 봤다. 시대적인 흐름을 보지 못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이 송강호 씨를, 광해군을 왕으로 만든 거예요.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는 몰라요. 뭐가 움직이니까. 바람이 불어야 파도가 치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알면 파도의 움직임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파도가 칠지, 잔잔하게 칠지, 크게 칠지, 정말 뭐 허리케인처럼 소용돌이 칠지, 그거는 파도를 봐서는 모르고요. 바람을 보아야 알 수 있다. 그럼 투자의 바람이 뭐냐? 그게 금리입니다. 금리. interest rate, 금리, 이자율, 또 하나 환율, 물가, 수요와 공급, 국가의 정책, 이런 것들이 모여서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바람에 따라서 주식, 채권, 펀드가 이런 파도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채권이 움직이는 거는 예측할 수 없지만 금리가 움직이는 거는 뉴스에 발표를 하니까, 페드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건 발표가 되잖아요. 물론 금리 인상 발표하기 전부터 직감이 있지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금리를 올린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을 알면 어떻게 해요? 주식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부동산이 좋을지 안 좋을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금리가 지금 올라간다 그랬죠?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간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서민 경제에 치명타가 있다? 미국도 민주당, 한국도 민주당. 그럼 민주당의 공약은 뭐예요? 부의 형평성. 그렇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있던 유동성, 돈들을 은행으로 빨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를 낮춰야 되니까. 그럼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미국 장기 국채가 1.4%, 5%까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의 금리는 안 올릴까요?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한국의 금리가 올라간다면 대출금리 또한 연동될 거고, 그러면 여러분의 대출이자가 갑자기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찍힌단 말이에요. 변동금리일 때. 그러면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돈을 투자하는 거는 바람과 파도를 봐야 투자를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자, 근데 왜 돈을 불리지 못하는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는 금융 지진이라고 표현하는데, 돈을 한참 불리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 올리는 외부적인 변수, 대책이 없죠. 내가 올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코로나, 내가 코로나를 만든 것도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잘 나가던 식당이 망해요. 내가 돈을 뭘 벌어야
모아서 불리는데 불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금융 지진이 때문에 우리는 돈을 불릴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 결국 금융 지진과 관계없이 내 돈을 불릴 수 있는 저축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이 저축 투자 포트폴리오는 이 저축 투자 금액 있죠? 요 금액, 요 100만 원, 이 금액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게 돼 있습니다. 예, 요거는 본 과정에서 좀 자세하게 할 거니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저축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이 사주 개념으로는 화의 기운입니다. 불의 기운이에요. 투자를 한다는 것은 분산하죠. 기관에 분산하고 지역에 분산하고 종목에 분산하고 다양한 기관에 분산을 합니다. 그래서 불은 어때요? 속성이 굉장히 막 이쪽 저쪽으로 튀잖아요. 활활활 나가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불의 기운과 똑같기 때문에 잘 나갈 때는 굉장히 왕성하지만 잘못하면 집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속성도 있습니다. 잘 관리하면 아주 아름다운 불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내 집을 태울 수도 있다. 투자를 투기로 잘못 오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4단계는요. 4단계는 10억 목돈. 드디어 이제 실제로 돈을 만들어가는, 이제 빚도 없고요. 예, 여기서 말하는 대출 중에서는 담보대출은 있습니다. 이 담보대출은 마지막까지 안고 갑니다. 웬만하면. 물론 담보대출도 뭐 예를 들어 자산이 10억인데 5억, 6억 정도 자산의 5, 60%가 있으면 그거는 대출이 아닙니다. 그건 빚이지. 그래서 최소한 20% 미만, 그러니까 10억의 자산이 있으면 2억 이내로 대출을 가지고 가는 게 적정하다. 그 정도 선에서 담보대출을 가지고 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뭐 10억인데 예를 들어 대출이 한 7억, 8억이다. 예를 들어 50%가 넘어간다. 그러면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이 떨어지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10억짜리 집이 예를 들어 내가 대출을 예를 들어 내 돈은 5억이고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네요. 10억짜리 집인데 내 돈은 5억이고 대출이 5억이에요. 이게 내 돈이고 이게 대출이라고 쳐봐요. 50%를 대출 빌린 거예요. 10억짜리 집이었어요. 서프라임 모기지를 근간으로 한번 해봅시다. 금리가 올라가고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들이 그냥 동시에 그냥 내려가게 막 매물로 내놓으니까 집값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좀 심하게 얘기해서 10억짜리 집값이 5억이 됐다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본금 5억은 날아가고요. 뭐만 남은 거예요? 대출만 남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깡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라는 거는 양날의 검이라고 해서 되게 위험한 거예요. 대출, 그래서 제가 부동산보다는 금융으로 일단 자산을 어느 정도 만들고 여유가 됐을 때 부동산을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부동산은 100% 대출을 끼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양날의 검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보다는 일반적인 서민이라면 금융을 위주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리고 목돈이 만들어지면 이 중에 일부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0억 목돈은 왜 돈을 굴려야 되느냐라는 마인드로 들어갑니다. 자, 돈을 벌어서 모아서 불렸어요. 이제 많이 불었어요. 예, 많이 불어가지고 했는데 이 돈을 굴려야 되는데 그럼 논리적으로 왜 굴려야 되지? 왜 굴려야 될까요, 여러분? 불리는 거는 저금리니까 물가에 대비해서 불리는 건 알겠어. 근데 이 돈을 굴려야 돼. 운용을 해야 돼. 머니 매니지먼트를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보다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내가 100세까지만 살면 굴리지 않아도 돼요. 있는 돈으로 그냥 빼서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20살까지 갈지 150세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장기 생존의 리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오래 많이 살면 내 돈은 100세에 끝났는데 사망했는데 나는 150세까지 살면 50년 동안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이게 은퇴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뱅크럽이에요. 파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계속 굴려야 됩니다. 어떻게 굴려야 될까? 이제 부동산이 나오는 거죠. 부동산은 토의 기운입니다. 땅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땅처럼 든든히 지켜주고요. 아무래도 부동산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부동산 불패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특히 우리가 10억 목돈 만들 때
시범목돈 만들 때 추가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택은 제외한 거예요. 내가 사는 주택을 제외하고 금융으로 10억을 만들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매달 또박또박. 근데 일부는 부동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왜? 월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금융, 부동산도 들어갈 수 있는데 돈을 꿀리는 거는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을 운용하는 거는 또 두 가지입니다. 거주용 부동산이 있고요. 투자용 부동산이 있어요. 내가 사는 집이 하나 있고 또 투자 목적으로 가는 게 있어요. 자, 투자 목적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월세를 받으려고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샀다 팔아가지고 남는 차익을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투자는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 투자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뭐 리츠라든가 부동산 펀드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오피스텔 투자라든가 상가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투자용 부동산의 목적은 두 가지에 따라서 똑같은 상가주택이라도 샀다 파는 게 나냐, 아니면 거기서 월세 받는 게 나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연금 목적의 월세 받는 이런 캐시플로우 관점의 상가주택 같은 것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거를 우리가 4단계에서 공부할 건데, 왜 돈을 그럼 못 불리느냐? 굴리는 거죠, 여기는. 왜 굴리지를 못, 굴리려고 하는데, 내가 더 많이 굴려줄게, 부동산보다. 부동산으로 굴리긴 굴리는데, 저 땅에 가면, 저기 청원군에 가면은 땅이 한 500평이 있는데, 거기에 요번에 리조트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대박 날 거래.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가보지도 않고. 알고 보니까 땅 500평을 갖다가 500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 500분의 1평을 나한테 판 거예요. 이거를 기획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기획부동산. 그거는 500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어요. 영원히 못 파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유동성, 황금성이 없는 거죠. 그거는 내 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권 하나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돈을 불리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좀비라고 표현합니다. 사기꾼들, 뭐 땡땡땡 코인, 땡땡땡 다단계, 뭐 폰지 사기, 그 다음에 유사 투자 자문. 투자 자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돈을 운용해 줄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다단계로 운영되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유사 투자 자문, 아까 말씀드린 기획부동산 등등 이외에도 수많은 사기의 종류, 뭐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 카카오톡에 오상열 치면은 저를 사기치는 좀비들이 막 있잖아요. 저는 10억 목돈 마련 절대법칙이라는 오픈 채팅만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오상열이가 엄청 많아요. 카카오톡에 얘기를 해도 안 없애줘요. 아주 너는 저로 인해서 유사 그 피해자가 생길까 봐 되게 걱정인데, 이런 좀비들이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 좀비는, 좀비가 사람의 피를 빤다면 금융 좀비는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빠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 돈을 빨리면 나도 좀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비한테 물리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고, 저는 이렇게 10억 목돈 마련하는 절대법칙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너무나 많은 유혹과 너무나 많은 좀비와 너무나 많은 지진 속에서 여러분의 돈을 잘 지켜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공개 특강을 하는 거고요. 또 공개 특강의 목적은 내가 이런 5단계 과정을 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제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는 이거를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얘기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아까는 저축투자 포트폴리오, 내가 2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데 100만 원은 ETF에 투자하고 100만 원은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저축투자 포트폴리오였다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이제 오늘은 자세하게 못하는데 본 과정에서는 아주 본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받고 내가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산을 금융과 부동산으로 나누고요. 부동산은 거주용 부동산, 투자용 부동산, 투자용 부동산은 월세, 그 다음에 시세 차익, 금융자산은 위험자산, 그 다음에 안전자산, 안전자산은 유동성, 안전성, 위험자산은 수익성, 고수익성 해서
뭐 유동성에는 CMA, 그 다음에 금, 골드, 그 다음에 안전성에는 예금 채권, 그 다음에 수익성에는 ETF하고 펀드, 주로 ETF 포트폴리오로 짜죠. 그래서 ETF로 포트폴리오 짜는 거에는 뭐 올레드 포트폴리오라고 있는데 그렇게 짜도 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만들어 드리는 걸로 짜도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고수익형에는 이제 10%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개별 주식 할 거 많죠. 요즘에 뭐 비트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생 상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도 있고, 그 다음에 공모주 투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할 만한 것들이 더 많아요. 재밌는 것도 아트테크도 있죠. 미술품도 있죠. 그 다음에 음원에 투자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내 자산의 10% 정도는 공격적으로 투자해 보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죠. 예.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한다면 다 잃어버려도 70%의 안전자산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 이게 4단계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업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단계는요. 이렇게 10억 목돈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예.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 이게 10억이죠. 10억. 10억을 만드는 방법. 10억을 만드는 거는 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10억을 만드는 게 아니라 10억을 만드는 방법의 핵심 노하우. 오늘의 가장 메인 이벤트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10억 목돈 만드는 방법과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 10억 목돈을 만들었습니다. 예, 10억 목돈 만들었어요. 만들면 뭐 합니까? 이거를 곶감 빼먹듯이 계속 뺐으면 언젠가는 끝나겠죠. 예. 이거는 진정한 10억 목돈 만드는 방법이 아니에요. 10억 목돈을 만들었으면 여기서 돈을 인출해도 10억 목돈은 그대로, 그 가치는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돈을 빼쓰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10억 목돈을 만드는 적립 전략도 중요하고요. 인출 전략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출은 보통 3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인출을 하고 한 40년 동안 인출을 하고 원금 10억 원의 가치, 가격은 달라지겠죠. 근데 가치 뭐 15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근데 지금의 가치로는 10억인 거야. 그래서 10억을 지고지순하게 모아가지고요. 저축투자 포트폴리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현금 흐름 3, 400만 원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 이거를 인출 전략, 이게 5단계고요. 이게 4단계입니다. 그럼 10억을 간단하게 어떻게 만드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월 150만 원을 15년간 매월 15%의 수익률로 투자하면 10억 원이 만들어집니다. 예.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50만 원을요. 150만 원을 15년 동안 연 15%의 수익률로 투자하면 10억이 만들어집니다. 10억이. 예. 정확히 10억하고 276만 원 정도가 붙습니다. 예. 자, 요렇게 해서 10억을 만든다.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놀랍게도 15라는 숫자가 3번이 반복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룰 오브 15라고 하는데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 큰 박수를 부탁드리고, 예. 아무튼 그러면 150만 원을 내가 매월 할 수 있느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고 했죠.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근데 기준은 나왔잖아요. 150만 원이라는 거. 두 번째, 내가 15년 동안 어떻게 150만 원을 매달, 그것도 기준인 거예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세 번째, 연 15%를 도대체 어떻게 5%도 못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은 있습니다. 답이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간단하게만 귀뜸을 드리면 우리가 절세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세액공제를 하는 연금저축 펀드라는 게 있는데 연금저축 펀드는 그 자체만으로 16.5%의 확정금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곳에 들어가서
연금저축 펀드,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연금저축 펀드의 연간 수익률을 보시면 평균 15%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절세로 인한 15%와 투자 수익률로 인한 15% 합산하면 거의 30%의 액면적으로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 같은 전문가에게 의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저도 하나의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본 과정에서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이 10억 목돈을 만들 때까지 1단계 100만 원의 인증을 보여주시면, 사진을 통장을 찍어주시면 저희가 인증을 해드리고요. 2단계 비상예비자금을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인증하고요. 신용대출 갚으면 인증하고, 4단계 10억 만들 때까지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관리를 해드립니다. 본 과정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처럼 여러분 혼자 하시는 거 외로우니까 저희 회사가 함께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고, 또 제가 못하면 또 저희 회사가 지속적으로 해드린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약속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건데 잘 안 하는데 제가 해버렸네요. 어쨌든 뱉었으니까. 그래서 150만 원을 15년 동안 15%로 10억을 만들었어요. 적립전략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150만 원 어떻게 만들 것이며 15년을 어떻게 할 것이며 15% 가장 어려운 게 15%인데 15%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15년에 끝난다면 20살에 시작하면은 35살에 만세 부르는 거고요. 이게 지금 미국 사례입니다. 파이어족이라고 있죠.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30대 초반에 고소득 전문 직종이 10년 동안 10억 만들어서 40대 초반에 만세 부르고 은퇴를 하는 거를 파이어족이라고 했죠. 제 유튜브에서 강의했는데, 20살부터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알바해서 150만 원 15년 동안 모으면 가능할 수 있는 거고요. 부모님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거예요. 5천만 원을 10년에 한 번씩 증여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금방 만들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30살에 시작하면 45세 끝나고요. 40에 시작해도 55세에 끝납니다. 50에 시작하셔도 국민연금 받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럼 국민연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은 추가 소득이 되는 겁니다. 추가 소득. 10억 이외의 돈이기 때문에 그걸 저는 히든카드 1이라고 해요. 히든카드 1. 히든카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IRP도 들어가야 될 건데, 왜냐하면 IRP도 16.5%의 세액공제가 들어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7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 펀드와 IRP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IRP 들어가는데, IRP는 뭐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은 퇴직급여 받으면 여기다 일단 IRP에 넣잖아요. 이 퇴직금을 안 쓴다는 조건하에 이 퇴직금도 히든카드죠. 그죠? 이것도 두 번째 히든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히든카드, 퇴직급여 히든카드, 10억 목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여기에 이제 주택이 또 세 번째 히든카드죠. 왜냐하면 주택을 가지고 뭐도 할 수 있으니까. 주택 연금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가 9억 원짜리 이하의 주택은 억당 20만 원 정도 현재 상황으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5억짜리 집이면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살아있는 날까지. 물론 돌아가시면 또 상속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히든카드 세 가지를 가지고 10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15년만 바짝 고생하시면 굉장히 가능하다. 지금 직장인이 있으세요? 아주 럭키하신 거예요. 왜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펀드라는 게 401k, 401k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세액공제 상품이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고 TDF 펀드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 28년 하고 바로 경제적인 은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그 유혹들과 이 금융의 치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순수한 가젤이나 영양들을 물어뜯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출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해서 10억을 목돈을 만들고 히든카드 3개까지 준비했는데 인출이 중요하죠. 인출은 목표는 300에서 400만 원. 이게 이제 우리나라 평균 생활비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지금 중간에 채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닌가요? 네. 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300에서 400만 원의 인출 전략을 해야 되는데 잘 들으시면 10억을 우리가 몇 프로로 운용했냐면 15년 동안 15%로 운용했잖아요. 그러면 10억이 만드는 순간 조금 다운시켜서 캄다운해서 7%로 연환산 수익률을 만든다고 쳐봅시다. 어떤 뭐 예를 들어 미국의 S&P 500에 투자하는 스파이로 하든가 아니면 나스닥에 투자하는 QQQ로 하든가 아니면 타이거에서 하는 S&P 500으로 하든가 어떤 ETF가 됐든 간에 어쨌든 7%로 운용되는 ETF 포트폴리오를 짜고 여기서 물가 상승률을 조금 높게 잡아서 3%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운용하는 수익률은 7% 연, 물가는 3%. 그러면 7에서 3을 빼면 몇 퍼센트가 실질 수익률이냐면 4%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10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순수하게 4%로 인출을 하면 400만 원을 약 40년 동안 받는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444 룰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발견한 겁니다. 예. 우연히 이게 이제 제 책에 나올 건데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걸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도덕적으로 오상열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처음 거기서 들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제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오픈이 좀 안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의 절대법칙 5단계 책이 나오면 여러분도 저자 출판 강연에 초대를 할 테니까 오셔서 또 얼굴도 보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해서 400만 원을 받는다면 적립과 인출이 동시에 해결된다. 시간에 대한 15년, 금액에 대한 150, 이율에 대한 15%를 어떻게 할 건지는 본 과정에서 같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5단계까지 이제 가는데요. 4단계 끝났고요. 5단계는 이제 현금으로 자동화가 됐죠. 4% 룰로 하면 영원히 나오니까 그러면 1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억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10억에서 7%가 붙고 여기서 4%를 떼가지고 물가하면 요 돈을 가지고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10억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산이 불어나고 일부 공제하고 또 쓰고 그럼 10억은 가만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야 되겠죠. 왜 지켜야 될까요? 왜 지켜야 될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 돈을 누구한테인가 넘겨야 되죠. 가족들한테 넘겨야 되죠. 그렇죠? 이거를 가업 승계라고 합니다. 내 자산을 넘기는 거예요. 근데 승계할 가족이 없네? 넘겨줄 가족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사회에 환원하죠. 기부하는 거죠. 그죠? 기부도 좀 해야죠.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돼? 어떻게 지켜야 돼? 세금과 보험으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10억을 만들어 놨는데 사업 한번 삐끗해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와서 5억의 추징세를 낸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낸다. 그러면 5억이 훅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세금 내느냐고 내 프로젝트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플랜을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고소득 부자들의 고민은 세금이 많죠. 상속세도 고민하고 증여세도 고민하고 양도소득세, 요즘 이제 강남 부자들 고민하는 보유세,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거고 또 부동산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고민이 뭐예요? 양도소득세죠. 사타 파는 때 내는 세금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 미리미리가 그리고 좀 자잘한 거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죠. 보험도 되게 중요하죠. 질병이나 각종 사고 또 뭐 암, 치매, 간병으로 인해서 내가 10억 모아놨는데 연금으로도 부족해가지고 내 돈을 깬다면 이거는 10억을 목돈을 마련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풀리모사라는 중국 속담이 있는데 작은 돈을 가지고 큰 걸 지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험의 기능입니다. 보험은 금의 기운입니다. 금. 세금과 보험은 금의 기운입니다. 땅속에
부동산이라는 땅 밑에 세금과 보험이라는 아주 이 바위가 딱 있어요. 그래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 금에서, 그 바위에서 물이 졸졸졸. 왜? 세금과 보험으로 내 돈을 지켜주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이 돈이 엉뚱한 데로 안 나가잖아요. 병원에도 안 나가고 또 세금으로도 안 나가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소득으로 들어오면서 그 돈으로 저축하고 투자하고 부동산하고 또 세금 보험으로 지키고 이게 도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오행 금융 사주라고 표현하는데, 금융 사주 있죠. 사주의 명리에 오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나무에서 불이 나오고 단풍이 막 열잖아. 이파리가 불이 떨어져 가지고 땅이 되고 땅 속에 쇠가 만들어지고 쇠에서 물이 나오고 물을 나무를 주면 나무가 자라고 나무에서 불이 나오고, 이게 오행의 관계라고 하죠. 오행의 관계. 금융사주도 마찬가지고 금융의 오행도 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축이라고 그랬죠. 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투자라고 그랬죠. 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동산. 그렇죠? 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금과 보험이라고 그랬죠. 지키는 거예요. 땅속에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소득이 졸졸졸졸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다시 저축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관계가 있고요. 또 이 상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상생의 관계가 있고 또 상극의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본 과정에서 좀 더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지키지 못하느냐는 돈 관리를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세금 설계, 보장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거의 강의 교환은만 해도 한 100장에서 한 뭐 120장 정도 될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화요일 날 2시간, 목요일 날 2시간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데, 특히 이 3단계, 4단계 금융과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1단계부터 막 그냥 넣는 거죠. 이 투자에 대한 얘기도 하고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이걸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보다는 이쪽의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쳐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 대출 없으니까 4단계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런 지금 공개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단계, 5단계 들으신 분은 결국 지금 다시 1단계부터 다시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듣는 게 좀 순서가 맞으니까, 제 의중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리를 한번 쭉 하겠습니다. 자, 1단계 돈을 만드는 마인드는 make money,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행동은 이 돈을 버는 마인드로 100만 원을 만드는데, 이 100만 원 안에는 엄청난 아이디어가 숨어 있다라고 그랬죠. 부질없는 것들,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것들, 그러니까 돈의 노예근성 같은 것들을 싸그리 버리는 게 이 100만 원에 모여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돈을 모으는 거죠.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마인드셋은 말씀을 드렸고, 왜 모아야 되는지,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왜 못 모으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산 수립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돈을 모으는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면 비상예비자금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거는 투자나 저축이 아니고 이거는 코스트입니다. 비용입니다. 비용. 없어지는 돈이에요. 왜냐? 비상사태가 되면 돈을 써서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채워넣어야지. 그렇죠? 다시 채워넣어야지. 우리는 언제든지 5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뱅크럽 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지진에 물려가지고 뱅크럽 할 수 있고요. 좀비에 물려가지고 뱅크럽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100만 원부터. 100만 원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1000만 원인 사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인드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3단계는 이제 돈을 투자하는 거죠. 인베스트. 돈을 왜 불려야 되는지, 저금리라고 그랬죠. 어떻게 불려야 되는지, 왜 불리지 못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축투자 포트폴리오로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런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느냐, 드디어 이제 신용대출을 갚아나가는데, 신용대출을 갚는 건 무조건 스몰 리스트부터 눈덩이, 스몰 리스트부터 라지 리스트, 작은 거, 큰 거로 간다. 눈덩이 효과를 하죠. 그래서 작은 거 갚고 중간 거 갚고 큰 거 갚는다. 이거는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옛날 유호성 씨가 한 게 있는데, 이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유호성 씨가
깡패 한 놈만 잡고 패죠. 예. 그러니까 그 깡패가 울면서 너는 왜 나만 패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호성 씨가 뭐라 그러니까 나는 한 놈만 팬다 그러죠. 이게 재테크에도 통합니다. 한 놈만 패는 겁니다. 작은 놈만 패는 겁니다. 작은 놈. 작은 놈 패면은 가장 큰 게 뭐냐면 작은 놈이 없어졌다라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성공했다라는 이 마음, 성공 마인드. 이게 큰 거예요. 성공했다. 작은 성공 3번이면 큰 산도 이길 수 있습니다. 큰 성공도 이룰 수 있어요. 작은 성공 3번이면 큰 성공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성공 습관, 이게 동기부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거 없애고 중간 거 없애면 작은 거 중간 거 없어지는 이자 남죠. 이자하고 원금 남죠. 이걸로 큰 거를 마지막으로 갚으면 거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노예가 별로 없으실 건데 실제로 신용대출이 있거나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도 잠재적인 노예예요. 돈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신용카드 잘라버리시고 컷떡카드 잘라버리시고 모든 대출, 담보대출을 제외한, 그것도 담보대출 자산의 20% 미만으로 줄인 상태에서 모든 신용대출을 갚은 상태에서 10억 목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4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머니 매니지,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느냐, 머니 매니지먼트라고 그랬죠. 왜 굴려야 되느냐? 오래 살기 때문에 굴려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굴려야 되느냐? 부동산으로 굴려야 된다고 했고, 왜 굴리지를 못하느냐? 주변에 좀비들 때문에 굴리지 못한다. 사기꾼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짜서 어떤 경우에도 뭐 여기 혹하고 이러지 말고 단단하게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10억 목돈을 만드는 건 15룰 말씀드렸죠. 예. 시크릿 좀 부탁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고요. 10억 목돈 마련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5단계는 돈을 지키는 거다. 이 돈을 지키는 마음, 왜 돈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한테 가업 승계하기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근데 왜 못 지키느냐? 세금과 보험 때문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세금하고 보험 제대로 플랜 짜놓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전문가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보험 설계 전문가, 세무 설계 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최대한 5단계에서 스스로 보험 설계, 세금 설계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로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 아까 본 거는 300에서 400만 원 정도가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게 10년에 끝나든 15년에 끝나든 40살에 끝나든 60에 끝나든 60세 분이 만약 이 방송을 보시고 75세에 끝나면 어떨까요? 너무 늦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실제 은퇴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74세입니다. 지금 74세까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데 20대부터 80대까지 자살 중에서 제일 많이 자살하시는 분이 70대가 1위입니다. 2위가 80대고요. 30대가 3위입니다. 우리나라 7, 80대는 왜 이렇게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실까요? 이분들은 젊었을 때 띵까띵까 놀기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만 벌었어요. 모을 줄도 모르고 불릴 줄도 모르고 굴릴 줄은 더 모르고, 그리고 좀비와 지진에 몇 번 당하면 회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제일 안타깝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이러지 말자. 미리미리 좀 준비하자. 따라서 지금 60세이신 분도 결코 늦지 않았다 이거예요. 일본 방송에서 퀴즈 대회에서 70세 노인이 1등을 됐습니다.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우리나라 돈은 1,000만 원을 벌었어. 할머니 이거 어디에 쓰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적금해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적금해야지. 그래서 노노케어가 있어요.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거예요. 90세 노모가 70세 아들을 케어하는 게 노노케어입니다.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부양한다. 이런. 우리나라 곧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빨리 이 경제적 자유, 현금으로 자동화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거는 경제적 자유가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일을 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죠? 그게 자유인이 갖고 있는 특권이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그 양반과 노비가 있었잖아요. 노비가 언제 해방됐는지 아십니까? 얼굴이 나오면 좀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데 저 혼자 하려니까 참 멋이게 한데, 우리나라 노비가 해방된 게 1894년인가요? 갑오개혁 때 노비가 공식적으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100년 전에도 노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도.
굉장한 거죠. 조선시대 때 40%가 노비였답니다. 지금 우리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노비가 아니라 돈의 노예. 흑인은 또 미국 같은 경우 노비라고 부르고, 우리는 뭐 아니 거기는 노예라고 하고, 우리 또 노비라고 하는데, 뭐 노예든 노비든 어쨌든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속박받는 거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예. 이게 홍길동이잖아요. 서자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든 아버지든 둘 중에 하나가 양반이 아니면 그 자식은 무조건 서자, 그 노비였던 거예요. 조선시대였죠. 예. 연산군 때였나요? 홍길동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예 아니잖아, 노비 아니잖아. 자유인이 되는데, 진정한 자유인, 신용카드를 쓰는 자유인이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이 만들어진 자유인이 되자. 금융 집짓기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이런 개념을 익히신 다음에 여러분의 집을 한번 그리면은, 이렇게 이제 인생이라는 이렇게 평평한 땅이 있으면 이제 보험이라는 기초공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저축이라는 기둥을 만듭니다. 예. 그리고 생로병사라는 첨화가 있습니다. 생로병사라고 그랬죠. 근데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고 죽어야 되는데, 이게 생로사가 될 수 있어요. 생로사, 병 안 걸리고 생병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투자라는 지붕을 올리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투자고요. 여기는 저축이고, 여기는 보험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기초고, 이게 기둥이고, 이게 지붕이에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예, 그 상태에서 중간에 철근 콘크리트 중심을 잡으면,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은퇴고, 여기가 사망인데, 은퇴를 중심으로 해서 방이 두 개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걸 은퇴방, 노후방이죠, 노후. 그리고 은퇴가 방 옆에 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부채방. 부채방은 방의 규모를 줄여가야 되는 거고요. 옆에 방은 규모를 넓혀가는 방이 있어요. 이거를 저축방. 저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저축하죠. 주택 마련을 위해서 저축하죠. 10억 목돈 만들기 위해서 저축하죠. 그래서 저축 만들면 뭐합니까?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투자하고, 투자가 잘 돼서 10억을 만들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지킨다 그랬죠. 세금과 보험으로 내 집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은퇴 설계, 부채 설계, 저축 설계, 투자 설계, 세금 설계, 보험 설계를 본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이거는 원래 전문가들의 영역이기도 한데, 제가 가르치는 전문가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인들한테 직접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어느 정도는 일반인들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두고 직접 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 이거를 금융 집짓기라고 하고요. 저작권과 특허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 집짓기 하면 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2분이거든요. 한 8분 남았는데, 외롭게 시간 저 혼자 진행을 했네요. 예, 여전히 블랙 화면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은 15분 들어오셨고, 오전보다 한 5분 더 많으신데, 과정은 이렇게 다다음 주 3월 23일 날 1차는 화요일이고요. 2차는 목요일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되고요. 시간은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4단계, 5단계는 양이 좀 많아서 금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 좀 퀄리티 있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 아시죠? 카페 10억 마련 절대법칙 카페 네이버, 여기 들어오시면 한번 잠깐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죠.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카페인데, 10억 목돈 마련 절대 법칙 카페 들어오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1단계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1과정이 있고, 요거 지금 보여드리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강의 신청하시면
네, 이렇게 이름하고 휴대폰 넣으시고 여기에다가 적정한 금액을 입금을 하시면 바로 수강 신청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오상열의 10억 목돈 마련하는 절대법칙 5단계 어떤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공개 특강을 말씀드렸고요. 따뜻한 봄날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했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본과정에 오셔서 교재도 보시고 또 내용도 보시고 같이 대화도 하면서 좋은 수업을 통해서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 끝나면 일주일 뒤에 번개 미팅 갖고요. 한 달 뒤에 비대면 정규 미팅을 갖고 분기마다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10억 만들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외롭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든 강의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여러분이 올려놓은 이거를 못 봤군요. 잠깐만요.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댓글을 중간중간 다셨는데 이자가 복리로 늘어납니다. 물가상승률, 기대수익률, 박수 짝짝짝. 네, 감사하고요. 4% 룰입니다. 예, 좋은 강의. 저녁 강의 링크 받아서 타인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걸까? 물론이죠. 물론이죠. 무조건 1단계부터 해야 되는 거 무조건은 아닌데요. 가능하면 1단계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단계에서 1단계 얘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능하면 1단계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오늘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창에 한번 올려주실래요? 강의 시간이 4시간에 5만 원인가? 맞습니다. 예. 화요일 날 하고 화요일 2시간, 목요일 2시간에서 한 단계, 1단계가 되는데 그게 5만 원이고요. 4단계, 5단계는 좀 금액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1단계 들어보시고 1단계 진짜 맞다. 그러면 2단계 또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매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금우님. 예. 카페 가입은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청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카페를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예. 가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 불편하시면 제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뭐 입금만 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이름하고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부턴가 이게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 부담스러운데 네, 여기로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뭐 굳이 어렵게 뭐 카페 가입 신청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실질적인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정현님. 제가 왜 이름을 계속 부르냐면 제가 나중에 거기 오후반에 들어오셨던 분이시죠? 이런 걸 좀 이렇게 기억하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요.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공개 특강을 모두 마치고요. 나가시면서 그래도 1시간 반 동안 목이 쉬도록 여러분의 재정적인 건전성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나가시면서 인사말 한마디 정도 하시고 엔터 치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본과정에서 만나기를 희망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